여전히 유효하고요.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분명히 이게 가능성이 있고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충분한 그 포텐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 확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진정한 가치를 못 느끼고 지나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디자인 띵킹의 가치를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기 현업과 그 자기 조직에 좀 더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양손잡이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 싶고 그거의 가장 큰 축인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I'm here standing in the same dress. You're in your apartment. I'm already gone. When you left, I thought you held the body closer. I never knew that you would tell her it was over. 'Cause I know you think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고요. 한 할머니가 실수로 남편의 약병을 잘못 집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약병에 적힌 남편의 이름과 그 본인의 이름이 똑같았고요. 공교롭게. 약병 모양도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잘못 먹을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사실 할머니는 심장병을 앓았고 남편분은 할아버지는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약을 먹었다면 큰일이 날 뻔한 그런 사례인데 마침 손녀 데보라가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 실수를 관찰한 결과 노인들은 시력이 떨어져서 글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약병에 깨알같이 적힌 그러한 길고 복잡한 정보는 사실 노인층이 이해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 약병 자체가 손에 쥐거나 뚜껑 열기도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이었고요. 데보라는 해당 약을 판매하는 마트를 상대로 새로운 약병 디자인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큰 업체 중에 하나인 타겟이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디자인 띵킹으로 새로운 약병이 나왔고 약병마다 다양한 색깔의 링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심장약, 노란색은 뭐 위장약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을 했던 거였고 두 번째로는 복용법을 큰 글자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 식후 30분 한 알 이런 식으로 꼭 약을 먹는 사람이 필요로 한 정보만 크게 키웠고 나머지 정보는 다 뒤로 날렸죠. 그러니까 병 모양은 손에 잘 잡히도록 크기를 키우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뚜껑 역시 잘 쉽게 열리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침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녀딸이 디자이너였던 건가요? 맞아요. 디자이너였고 그분은 단순히 제품의 외관을 바꾸는 그러한 외관적인 디자인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좀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그 문제를 다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띵킹적인 어프로치를 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기존의 로지컬 띵킹과 달리 다소 느슨하고 엉뚱한 방법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객과의 공감에서 시작을 하고요. 고객이 평소 가장 불만을 가진 그 페인 포인트, 고충 혹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고객을 초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러한 고객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사실 디자이너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는 그러한 업무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기존 로지컬 띵킹이 해결해 왔던 영역에 한번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해본 거죠.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개발할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작과 비용상의 이슈로는 이제 둥근 것보다는 약간 각이 있는 게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내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물건 중에 모서리가 둥근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 교통 표지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서 이것 봐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물건들은 다 모서리가 둥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설명, 최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전문 용어로 귀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추법은 주어진 관찰과 사실로부터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설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역과 귀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연역과 귀납은 모두 과학적인 전통에 기반을 둔 사고 방식입니다. 마지막에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연역법은 뭐 3단 논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것처럼 이게 사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인데 귀추법이 다루는 거는 사실 참 혹은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이런 귀추법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을 한번 관철하고 그 관철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앞서 스티브 잡스가 수많은 물건들을 가져온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정보를 찾고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즈니스 업계는 변화하는 거고 로지컬 띵킹이 좌뇌적 사고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디자인 띵킹이 우뇌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좀 더 확장적으로 디자인 띵킹은 좌뇌와 우뇌를 고루 균형감 있게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정연한 좌뇌로만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도 우뇌를 익숙하게 쓰면서 좌뇌와 우뇌를 자유롭게 오가는 디자인 띵킹이 더욱더 중요한 약간은 멍청하고 느슨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시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사실 일문일답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지만 일문다답과 같은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잘 아실 겁니다. 주사 하나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MRI를 찍는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MRI를 찍는 경우 약 80% 이상은 결국 진정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이들을 위한 MRI를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요. 지인은 MRI에 들어가는 경험을 재미와 모험으로 느끼게 하기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마치 놀이기구처럼 디자인을 했는데요. 우주선이라든가 보물선처럼 디자인하고 컬러를 알록달록하게 하고 의사와 간호사도 마치 우주인이나 보물선의 선원처럼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경쟁사인 필립스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본 그 관점이 달랐던 것이었는데 MRI가 왜 무서운지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이가 MRI를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전 처음 본 물건이고 또 게다가 크고 차갑고 기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장소가 병원이니 얼마나 공포가 크겠습니까? 필립스의 어프로치는 아이가 느끼는 낯설음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키튼 스캐너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실제 MRI실 옆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같은 MRI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예를 들어 뭐 코끼리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악어라든가 동물들을 그 키튼 스캐너에 넣어보고 꺼내본 다음에 이게 정말 안전한 물건이라는 거를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실제 MRI에 자기의 몸을 태우는 그러한 경험을 한 거죠. 이 낯섦과 공포감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를 관파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인은 그 기계 자체를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이나 약간 보물선처럼 바꾼 거고요. 필립스는 조금 더 싸게 어프로치를 한 거죠. 실제 MRI는 그대로 두지만 아이들이 실제 MRI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장난감 MRI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고 강연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사실 반반 정도 나와요. 제가 이 사례를 같이 드리는 그 이유는 그 디자인 띵킹은 사실 하나의 정답만을 쫓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의 그 로지컬 띵킹, 과거의 그 과학적인 방식이라 한다면 최고의 한 가지 사례, 최선의 그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 시장과 전체 고객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 띵킹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을 즐겨야 됩니다. 사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혹은 있으면 이미 다 누군가가 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개 있는 문제를 보면은 그거를 굳이 하나의 정답으로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MRI가 불편했다는 사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던 지휘와 필립스의 사례처럼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거라는 이러한 열린 가능성,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러한 사고의 틀로 접근을 해야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미래 직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9대 역량을 뽑았습니다. 인지 능력, 신체 능력, 업무 내용 관련 역량, 업무 처리 관련 역량, 사회관계 역량, 시스템적인 역량, 자원관리 역량, 테크놀로지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언급한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 해결 역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앞에 있는 복합적이라는 그 수식어가 좀 눈에 띌 겁니다. 그 복합적 문제 해결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유연한 사고로 짬바? 경험에서 나오는 해안. 짬밥도 맞고 경험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인데 사실 그거를 활용해서 과거의 관성이나 과거의 사고 방식과는 의도적으로 좀 반대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동 양식과는 좀 반전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적 사고로 해결 가능한 즉 좌뇌형 문제는 이제는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든 싫든 운해형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요. 물론 인간이 할 좌뇌형 일들에 모두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도 여전히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잘 활용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복합적 문제는 여전히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라든가 뭐 기업 이러한 그 조직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툴 중에 하나가 디자인 띵킹이고 고약한 난제, 그 위키드 프라블럼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잘 활용하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으로만 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디자인 띵킹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로지컬 띵킹도 필요합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양손잡이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뭘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디자인 띵킹은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문다답이다.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